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성공한 잘 나가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원래부터 모든 걸 다 가진 탄탄대로를 걸어온 사람인 줄 알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제 등을 찌른 칼이 몇 개였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 이름은 강주연입니다. 저는 원래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옷이 좋아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운 좋게 한 의류회사의 디자이너로 취업까지 했죠. 매일 밤을 새워도 선배들한테 깨져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회사 대표님이 거래처 기업에서 주최하는 연말 파티에 저를 데려가셨는데요. 좀 큰 파티라고 했고 연예인들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업계 관계자들도 보고 눈도장도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보니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리고 거기서 그 남자 고정우를 만났습니다. 그곳은 호텔 꼭대기층 연회장이었는데 굉장히 크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에서 조금은 어색하게 또 뻘쭘한 기분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은 여기저기 인사하고 이야기하러 다니시느라 바빴고 저는 그냥 어정쩡하게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잠시 후 대표님이 와서는 저를 부르셨죠. 지연 씨 혼자 있기 뻘쭘했겠네. 이리 좀 와봐요. 그렇게 대표님은 어떤 분에게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분은 패션 디자인 업계 사람이나 방송 관계자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단정하고 똑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다만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차분하고 여유가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많아 보이더라고요. 아, 이분은 프라이빗 피부과 원장님이셔. 연예인들이 주로 많이 오는 곳이지. 아, 그렇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강주연입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정우입니다. 파티는 좀 어떠세요? 예, 좋아요. 이런데 처음 와봐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대표님에게 들어보니 연예인들이나 재벌들도 오는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피부과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돈도 정말 잘 번다고 했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돈 잘 벌어서 좋겠다, 능력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이었을 뿐이죠. 그날 그렇게 가벼운 대화만 좀 나누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에 그 고정을 하는 의사분이 대표님에게 제 연락처를 물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말에 식사라도 괜찮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10살이 많다고 했기에 제 눈에 그냥 돈 많은 의사였지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고정우 씨로부터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좋은 아침이에요 하는 안부 문자부터 시작해서 점심은 먹었어요? 옷 따뜻하게 입었어요? 한번 병원 놀러 와요. 피부 시술해 줄게요. 등등 연락이 종종 왔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냥 어린 여자 한번 만나보려고 수작 거는 건가 하는 반감까지 들었습니다. 원장님, 저 정말 바빠요. 바쁘면 제가 주연 씨 회사 근처로 가면 되죠. 잠깐 5분이라도 얼굴만 보는 건 괜찮잖아요. 원장님, 솔직히 이러시는 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음에도 그 남자는 불도저처럼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는데 회사 앞에 번쩍거리는 외제차가 서 있더라고요. 고정우였죠. 저랑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막무가내의 모습에 너무 질리더라고요. 원장님, 저 분명히 거절 의사 밝혔는데요. 이러시는 거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 약속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를 무시하고 그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 가버렸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다음 날 회사로 어마어마하게 큰 꽃다발이랑 명품 브랜드 가방이 든 쇼핑백까지 보낸 겁니다. 카드에는 어제는 미안했어요. 그래도 내 진심은 알아주길 JW라고 쓰여 있었죠. 정말 회사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주변 선배들은 부러움과 비아냥을 섞어서 조롱하기도 했죠. 와, 역시 어리고 봐야 해. 그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이 완전 목을 매네. 워낙 주연 씨가 예쁘잖아. 풋풋하고 어리고. 그 원장님 스타일인가 봐, 주연 씨. 잘 생각해. 회사에서 맨날 개고생하는 것보다 잘 나가는 피부과 원장 사모.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빈정거리는데 너무 싫고 화가 나더라고요. 또 내가 분명 거절했는데 이 남자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길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제 목소리가 하도 싸늘해서 그 남자도 당황했는지 괜찮은데 무슨 일 있어요? 하더라고요. 원장님, 이런 거 받을 생각 전혀 없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제 공적인 생활까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원장님은 그냥 호의로 재미로 보내셨는지 몰라도 저는 회사에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주연 씨, 내가 곤란하게 했다면 미안한데 나 절대 재미도 뭐도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어쨌든 저는 싫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장님 만날 생각 없다고요. 원장님 눈에는 제가 이런 걸로 쉽게 넘어갈 사람으로 보이셨던 것 같은데 사람 그렇게 돈으로 보지 마세요. 다시 퀵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했지만 저는 솔직히 저에게 장난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 후에도 저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선물 같은 거 함부로 보내지 않겠다면서 대신 저에 대한 자기 진심을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야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면 회사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위험하니 데려만 준다면서요. 게다가 자기랑 안 봐도 되니까 이거 보라면서 전시회 표나 뮤지컬 표도 전해주기도 했죠. 오히려 물량 공세를 할 때보다 그런 식으로 진심 어리게 다가오니 제 마음도 흔들리더라고요. 게다가 내가 뭐라고 이 잘난 남자가 이렇게 목매달까 싶어서 미안하기도 했고요. 어느 순간 저는 그 남자의 어른스러운 다정함에 저도 모르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지극정성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기고 제 일에 아낌없이 응원해줬죠. 그렇게 반년쯤 만났을 때였어요. 그가 저한테 청혼을 하더군요. 주연아, 나랑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했죠.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그가 그 후에 충격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연아, 내가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밝혀서 미안해. 실은 나 과거에 결혼을 한 번 했었어. 결혼 생활도 짧았고 이혼한 지는 꽤 됐어. 아이도 없고.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했었다고? 미안해. 너 놓치기 싫어서 고민하다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하지만 과거일 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 그동안 나를 속인 거잖아. 그 사람이 이혼남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중대한 사실을 속였다는 그 배신감이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저는 당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로도 저를 계속 찾아와 미안하다고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빌었죠. 하지만 배신감이 너무 컸기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몸이 이상했어요. 속이 울렁거렸죠. 네, 제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테스트기에 두 줄을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왜 하필 지금? 결국 저는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 남자의 거짓말을 용서해주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찜찜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데 아이까지 있으니 과거는 덮어주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제 꿈을 잠시 접어두고 그 남자의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결혼하고 보니 시부모님과 시누이의 태도가 정말 얼음장 같았거든요. 시댁 자체는 그렇게 돈이 많고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 정도의 중산층인데 남편 고정우가 자수성가해서 돈을 잘 벌었고 그 돈으로 가족들까지 호의호식했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남편은 시댁의 기둥이자 ATM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쥐뿔도 없는 저랑 결혼을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나요. 특히 남편보다 5살 어린 신우 고미은의 괴롭힘이 상당했습니다. 자기 오빠 같은 남자 물었으니 완전 신데렐라라며 비꼬고 자기 오빠가 한번 갔다 왔기에 아쉬워서 저를 만난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과거 남편과 이혼했던 남편의 전처는 집도 부자고 직업도 변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자 만나다가 골치 아프게 싸우고 이혼을 했으니 재호는 그냥 어리고 예쁘기만 한 애 적당히 데려다가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모양이라면서요. 신우의 그런 말들은 다 저에게 상처가 되었고 너무 화가 났죠. 남편은 초반에는 제 편을 들어주고 신우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너보다 나이 어려도 새언니야. 새언니한테 그따위로 말하지 마. 네가 쓰는 오피스텔 월세 그거 다 내가 내주는 거 잊었어? 알았어. 치사하게 돈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나중에는 신우가 어쩌든지 말든지 모른 척이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에 남편의 권유로 회사도 그만뒀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패션 디자이너 강주연이 아니라 사모님이라는 이름의 새장 속에 갇혀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4살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하더군요.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우리 언제 또 봐? 자기야, 나 이 가방 사줘. 원장님, 저 오늘 병원 가면 시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에 시간 되세요? 저랑 술 한잔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학회 가야 돼서 며칠 못 온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자주 비웠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른 여자들과의 미래였던 거예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고 저는 남편에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이가 자고 있기 때문에 싸우기가 그래서 차 안에서 얘기를 할 참이었죠. 남편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캡처 화면을 그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 여자들과 나눈 역겨운 대화창이 그대로 있었죠. 당신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남편은 취한 눈으로 화면을 쳐다보더니 피식하고 웃는 거예요. 난 또 뭐라고. 근데 가만 보니 너 내 핸드폰 뒤졌어? 미쳤어? 내 핸드폰을 왜 뒤져?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바람 피웠잖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격앙됐지만 그 인간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죠. 아, 시끄러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아니었으면 월급쟁이로 쩔쩔매다 끝났을 년을 호강시켜주니까 어디서 주제 넘게 핸드폰 뒤지고 난리야. 이따위 짓 하라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라는데 저는 입이 뜨악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눈에 띄게 차가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런 막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인지 아니면 이제 본성 나오는 건지 저런 막말을 마구 퍼붓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오히려 어버버한 건 저였죠. 뭐라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 펑펑 쓰게 해줬으면 됐지. 네가 앉아있는 그 자리 다른 여자들은 앉고 싶어 안 달란 자리야. 촌년 같은 거 사모님 소리 듣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남편 뒤를 캐고 지랄이야. 그 인간은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제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남자를 믿었던 제가 이 남자의 아이를 낳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와, 이제 본성 나오네. 촌년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애원했던 게 누군데. 내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 많다고. 앉혀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는 당장 이혼해. 이 더러운 인간아.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이혼해. 원하는 대로 그 술집 연든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 자리에 앉혀보라고. 그 순간이었어요. 이 미친년이! 그 순간 제 왼쪽 뺨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귀에서는 삐 하는 이명이 울리고 멍해졌죠. 남편이 제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고도 그 남자는 분이 안 풀렸는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었죠. 어디서 감히 이혼 소리야. 네가 뭘 갖고 이혼을 하는데.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살지 어디서 나대냐고. 저는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에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만히 있었고 남편은 미친 듯이 저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너무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도려내고 싶은 끔찍한 순간인데 오히려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 모든 소리가 제 핸드폰에 고스란히 찍혔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일부러 동영상 버튼을 눌러 주머니에 넣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하겠다고 결심했죠.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위자료 소송도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주연아, 미안해. 내가 술에 취해서. 제발 이거 소문나면 나 끝장이야.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기보다 소문이 날까봐 겁나했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고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머리라도 차갑고 냉정하게 제목 챙겨야 아이랑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가 찍은 그 영상을 대가로 아이와 제가 살 아파트 한 채를 위자료로 요구했습니다. 20억 상당의 아파트였죠. 결국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일시불 양육비 명목으로 아파트를 지급했고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어요. 제 딸아이와 제가 앞으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아파트를 바로 정리하고 훨씬 싼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전 남편이 그토록 못하게 했던 제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이미 경력도 끊기고 아이는 어리고 하지만 이를 악물었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인스타그램에 제가 가진 옷들로 코디하고 룩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싼 옷 없이도 고급스럽게 입는 법, 한 가지 옷으로 여러 가지 코디하는 법 등이 화제가 많이 됐죠. 진심은 통했던 건지 제 감각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순식간에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그 기세로 유튜브도 열었고 그 후에는 제 개인 패션 브랜드를 접목한 쇼핑몰도 런칭하게 됐죠. 그 모든 일이 이혼하고 딱 5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사이에 제 딸도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하루에 3시간 자면 많이 자는 것일 정도로 열심히 살았죠.
전 남편은 그 사이에 재혼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솔직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한테도 대시하는 남자들도 많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는 직원이 총 5명 있었는데요. 동대문에서 사입하던 것을 점차 줄이고 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자체 제작 옷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죠. 그러면서 직원도 더 필요해서 구인 공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는 이름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 소희? 소희는 대학 때 저랑 잘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때만 해도 꽤나 친했고 늘 붙어 다니던 무리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 4학년 때쯤 갑자기 휴학한다더니 그대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한 번씩 연락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그 후 저도 취업하느라 바빠서 잊고 지냈고요. 가끔 생각은 났는데 공교롭게 그런 소희가 저희 쇼핑몰에 지원을 한 겁니다. 알고 지원했는지 모르고 지원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저는 소희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더라고요. 소희야, 이게 얼마만이야? 알고 보니 소희도 저처럼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때 휴학한 건 아이가 생겨서라고 했습니다. 그때 낳은 아이는 이미 고등학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소희는 남편한테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했고 아이는 그간 혼자 키웠다고 했죠.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겨우 한 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아서 재취업을 준비했답니다. 그러다가 제 쇼핑몰 공고를 보고 CEO가 저인 걸 알았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소희랑 친구이기도 하고 또 소희의 사정이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희를 회사로 불렀고 곧바로 소희를 채용했습니다. 이왕이면 친구를 도와주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렇게 소희는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감각이 좋던 친구여서 그런지 손도 빠르고 제가 뭘 원하는지 척척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회사를 다니며 저희는 예전처럼 다시 친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잘 지냈지만 회사 밖에서도 잘 지냈습니다. 서로의 전 남편 욕을 신나게 하기도 하고 그동안 아이 키우며 느꼈던 고충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대학교 때보다 더 친해지고 또 서로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약해 보이기 싫어서 이혼 스토리를 남들에게 잘 말하지 않았는데 소희에게만큼은 모든 걸 다 솔직하게 가감없이 털어놓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쯤이었어요. 언젠가부터 제 SNS에 이상한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꽃뱀 같은 년아, 결혼으로 한탕 헤쳐먹으니 좋니? 4년 좀 넘게 살고 20억 뜯어간 년, 그러니 남편이 바람 피우지. 디자이너는 무슨 남자 등쳐먹고 떵떵거리는 주제에 네가 디자이너면 지나가는 개도 디자이너다. 누가 봐도 악의가 가득한 댓글들이었습니다. 게다가 4년, 20억 등 구체적인 액수와 제 개인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겠더라고요. 그러면 누구겠나요? 제 전남편이거나 아니면 그 시댁 식구들이겠죠. 저는 특히나 신우인 고미은의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20억을 위자료로 요구했을 때 가장 거품문 사람이 고미은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이혼을 한 제가 제 쇼핑몰로 성공해서 잘 사니까 배가 아파서 저런 댓글을 다는구나 싶었죠.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워도 비공개 계정으로 아이들을 바꿔가며 밤낮없이 저를 저주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걸 당하다 보니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의 그런 상황은 소희도 지켜봤고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었습니다. 이거 완전 미친 거 아니야. 딱 봐도 니네 신우이 집 맞는 것 같다. 네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고 산다니? 내가 생각해도 고미은 맞아. 이런 짓을 누가 하겠니? 자꾸 이런 글 올라오니까 쇼핑몰 이미지에도 안 좋아.
안 좋은 소문도 도는 것 같고. 소희가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이거 참으면 안 돼. 이런 건 초장이 잡아야 된다니까. 내가 아는 법조인 오빠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신고되는지 한번 알아봐 줄게. 그리고 요즘 IP 추적 다 되잖아. 그 오빠 주변에 관련 일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알아봐 줄게. 걱정 마. 우리 이 범인 꼭 잡자. 저보다 더 흥분해서 나서주는 소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소희가 있구나. 너무 든든했죠. 그런데 며칠 뒤 소희가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지연아, 어떡하지? 그 오빠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 악플로가 무슨 작정을 한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써서 오해를 한 건지 뭔지 IP가 자꾸 동남아랑 유럽 쪽 해외로 나온대. 이거 개인이 잡는 건 불가능하고 경찰이 수사 공조를 해야 한다더라고. 그럼 그렇게라도 해야지, 당장. 제 말에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그 오빠 말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너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대.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에서도 이 정도 사안은 잘 안 받아준대. 괜히 신고했다가 20억 위자료 받은 것만 더 소문날 수도 있고 그럼 더 떡밥만 주는 거라고 하더라. 진짜 꽃뱀 맞았다더라 어쩐다더라 하면서 소문에 힘 실어주는 밖에 더 하겠냐고. 차라리 그냥 묵인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데? 라는 거예요. 정말 난감했죠. 너무 열받고 미치겠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아니, 오히려 저한테 해가 될지도 모른다니. 저는 그냥 제 SNS를 비공개로 돌리고 속만 끓이고 있어야 했어요. 소희는 그런 저를 매일 위로해줬고요. 주연아,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그냥 우리가 더 잘 돼서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응? 그렇게 몇 달을 속만 끓이고 있는데 얼마 뒤 저희 브랜드 법률 자문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을 소개받게 되었고 미팅을 하다가 문득 이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그런 악플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뭐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참고 있는데. 그런데 제 말을 듣던 변호사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신고 가능한데 왜 안 하셨어요? 아, 저희 회사 직원분이 알아봐 줬는데 IP 추적도 안 되고 경찰에선 이런 거 잘 안 받아준다고 오히려 저만 곤란해진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님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네? 대표님, 비공개 계정 해외 IP 후에 그거 다 옛날 말이에요. 사이버 수사대에서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좀 걸려도 다 잡아요. 그리고 이건 대표님을 명백히 지명하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면서 대표님 SNS에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까지 실추시켰잖아요. 당연히 고소가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이런 게 고소가 안 된다고 하는 변호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상하네. 소희가 분명 확실히 알아봤다고 했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 후 소희 몰래 변호사님을 통해 사이버 수사대에 정식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며칠 만에 나왔어요. 저는 그날 변호사님이랑 같이 사이버 수사대 담당 형사님을 만나러 갔죠. 그랬더니 범인도 잡았고 연락까지 해서 경찰서로 출두 명령 내릴 거래요. 저는 너무 놀랐고 그래서 범인이 누구냐, 내 전신후 맞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름은 양소희입니다. 여러 개의 비공개 계정을 썼지만 결국 이 사람이 다 한 거였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안 들어가고요. 소희가 그 악플러였다고? 말도 안 되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경찰서에서 바로 회사로 차를 몰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저는 그 길로 사무실로 갔고 경찰 연락을 받았는지 소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양소희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그렇게 사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너 뭐야?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뭘?
잡아떼지 마. 어차피 경찰서에서 전화 받았을 거 아니야. 네가 악플러였다는 거 다 알고 온 거야. 아니야, 주연아. 그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너 대신해서 범인 찾아주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뭔가 내 개인정보가 털린 게 아닐까? 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만해. 네가 그랬다는 거 이제 다 안다니까? 니네 집 주소까지 나왔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해. 제 말에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소희의 표정은 다 끝났구나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니?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우리 친구 아니었어? 20억 뜯어간 연인이 꽃뱀이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나한테? 그때 소희가 한참이나 말이 없다가 싸늘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틀린 말 했어? 뭐라고? 너 끽해야 4년 좀 넘게 살고 이혼했잖아. 근데 20억? 그게 말이 되니? 너 그 돈으로 이렇게 사업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잖아. 나는 너보다 훨씬 결혼 생활 길었는데도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했어. 그 자식이 빚밖에 없어서 오히려 내가 그 빚 떠안을 뻔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솔직히 내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지. 너는 뭔데 똑같이 이혼하면서 20억이나 받아? 너 전부터 나한테 시집살이니 신우랑 시부모가 무시했니 뭐니 그러나 소연 잘도 했지. 내가 네 앞에선 호응해줬지만 솔직히 내 입장에선 꼴 같잖더라. 뭐라고? 그 정도 가지고 뭐 시집살이라고 할 수 있니? 막말로 4년 동안 너 부잣집 사모님 행세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네가 뭐가 있어서 그런 집에 시집가? 어린 거? 예쁜 거? 그거 미천으로 시집간 거잖아. 그게 꽃뱀이지 뭐야. 게다가 이혼하면서 20억. 솔직히 결혼으로 한몫 땡긴 거 맞잖아. 내 말 틀리냐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자기가 내 전 시댁 식구들 대변인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20억을 받았든 200억을 받았든 지가 뭔 상관인가요? 저는 오히려 바람핀 남편에게 손찌검까지 당했고 저랑 아이랑 살기 위해 이 악물고 싸워가며 받아낸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자료 20억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 상관도 없는 양소희가 제 뒤에서 악플을 달고 저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내가 더 잘했고 디자인도 내가 더 잘했어. 인기도 내가 더 많았다고. 똑같은 이혼녀인데 너는 승승장구하고 나는 소희는 그렇게 혼자서 폭주하는데 저는 그런 소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이라도 남아있어야 큰 소리로 따지고 싸우지. 그때 양소희의 진심을 들은 순간 저는 양소희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상종하기 싫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아니, 상종하면 안 될 위험한 인간이다 싶었습니다. 저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이 이토록 무서울 정도였구나 오싹하고 소름이 끼쳤죠. 전 남편한테 배신당한 건 분노였다면 소희한테 배신당한 이 기분은 소름 끼치고 무섭고 또 한편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아주 잘 알겠어. 너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악질적인 악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내가 걸 수 있는 건 다 걸 거야. 내가 네 걸 훔쳐서 가진 것도 아닌데 나한테 그 정도의 감정을 가지는 줄 꿈에도 몰랐다. 무서울 지경이야. 근데 나도 이제 안 참아. 너 더 이상 내 친구도 뭣도 아니야. 각오해. 제 경고에 양소희는 이를 꽉 깨물고 분한 표정으로 울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양소희를 바로 잘랐고 법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양소희는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퍼부어 놓고는 뒤늦게 와서 아차 싶었는지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질투에 눈이 멀었다느니 잘못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양소희의 진짜 모습을 봤잖아요. 용서도 없었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용서조차도 진심이 아닐 테고요. 양소희는 끝까지 처절하게 빌었고 끝끝내는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합의를 해준 건 옛 친구로서의 정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진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제정신도 아닌 것 같은데 더한 원망을 남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합의하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나가라는 생각이었죠. 다만 제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관한 합의금은 양소희가 다 갚아야 했고요. 법적인 처벌만 면하도록 합의를 해준 거였으니까요. 저는 양소희에게 합의를 해주며 다시는 그딴 더러운 질투심으로 남의 인생 망칠 생각하지 말라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전 남편 소식도 들었어요. 재혼했다는 건 알았는데 그 세 번째 아내한테도 이혼을 당했대요. 이혼 사유 저랑 똑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첫 번째 이혼도 사유가 같았어요. 바람 그리고 손찌검이요. 하지만 그 세 번째 아내는 저나 첫 번째 아내처럼 조용히 끝내지 않았더라고요. 자기가 당한 거 그 인간이 저한테 했던 짓까지 싹 다 폭로를 했고 완전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살다가 임자 만난 거죠. 양소희는 회사 잘리고 대출 내서 저한테 합의금까지 보냈습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궁핍했는데 손가락 잘못 놀린 대가로 자기 인생을 더 구렁텅이에 밀어넣은 거죠. 지금은 잠도 못 자고 여러 일을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인가요? 양소희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자기랑 비슷하게 이혼당하고 아픔을 겪었던 제 마음도 공감해주고 저랑 더할 나위 없이 잘 지냈을 겁니다. 서로 위로해주면서요. 그러면 저는 소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왔을 거고요. 결국 그 이상한 열등감과 질투로 자기 인생 자기가 꾼 거죠. 이 험한 세상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도 의지했던 친구도 다 내 등을 찔렀다 생각하니 처음엔 너무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가장 믿어야 할 건 내 자신뿐이라는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또 그 누구에게도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제 자신을 아끼고 믿어가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가까이 지내온 단짝 친구 미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기분을 알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죠. 미진이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친구였고 저는 그런 미진이를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친구 관계면서도 마치 엄마와 딸처럼 보이는 관계기도 했죠. 저는 미진이를 친구로서 참 많이 좋아했고 가족 같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착하고 순할 것만 같았던 미진이었지만 고집은 정말 셌어요. 26쯤에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는 미진이보다 10살이나 많고 한번 이혼 전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주로 유통일을 하는데 돈을 엄청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미진이한테 고가의 선물도 막 사주고 평소에 가보기도 힘든 비싼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오마카세 등도 자주 사주고 하여튼 완전 돈으로 미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외롭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었습니다. 약간 애정결핍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 든든하게 그리고 미진이가 원하는 애정을 마구 퍼다 주니 미진이 입장에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남자라고 판단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사랑에 빠진 미진이의 생각이었고 객관적으로 보는 저는 달랐습니다. 돈은 많을지언정 외모도 눈빛도 말투도 영락없는 건달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미진이에게 잘하는 척했지만 드문드문 보이는 쎄한 눈빛도 그렇고
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미진이는 나이도 어린데 한번 갔다 온 남자인데다 나이도 10살이나 많다니. 저는 친구로서 진지하게 미진이를 말렸습니다. 지금이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다지만 내 보기엔 그렇게 진실된 사람 같지는 않다고요. 그랬더니 미진이가 너무 섭섭해하더라고요. 자기 남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랍니다. 외모만 좀 그렇지 속은 정말 진국이고 좋은 사람이라면서 제가 뭘 몰라서 그렇대요. 하지만 저는 미진이에게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든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미진이는 결국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빈정이 상해서 한동안 연락을 안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며칠 앞두고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저한테 축하를 받고 싶대요. 제가 말려서 결혼이 말려질 것도 아니고 또 결혼식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뭐라고 더 말리겠나요. 저한테 축하받고 싶다고 우는데 저도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 남자친구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제 결혼하는 거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식도 꼭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미진이는 결혼을 했어요. 제가 말린 게 무색하게 잘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미진이는 결혼 생활을 총 6년 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완전 지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겉으론 주류 납품 사업을 한다지만 사실상 건달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을 주업으로 하기도 했고요. 양아치에다가 여자들도 많고 그걸로 미진이와 잘 싸웠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엔 미진이에게 손찌검까지 일삼았다더군요. 밖에서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룸살롱 마담이 전화와도 아무렇지 않게 미진이 앞에서 받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미진이가 말대꾸라도 하면 집안 살림이 남아나질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미진이도 나중엔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고 지 죽은 듯이 있었대요. 이혼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참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 앞에선 그런 티도 안 냈기도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저랑 많이 안 만났거든요. 저도 그 사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고요. 그전엔 하루가 멀다 하고 툭 하면 만났다면 서로 결혼하고 나서는 1년에 3-4번 정도밖에 안 봤습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이 있으니 그런 거겠지 이해를 했는데 사실 그런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가끔 만났을 때도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미진이가 저희 집 부근으로 도망을 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급하게 나가보니 몰골이 충격적이었죠. 날이 추웠는데 잠옷 차림에 슬리퍼만 신고 있었거든요. 저는 경악을 했고 그제야 미진이는 펑펑 울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망을 나왔는데 친정은 못 가겠고 갈 곳이 저희 집밖에 없었대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미진이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미진이도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진이와 같이 경찰서로 가서 남편 고소하는 것도 했고 미진이가 모아온 자료를 통해 변호사 상담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미진이 남편이 저에게 연락해서는 욕을 하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혼 부추기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버티고 미진이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미진이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진이 남편이 합의를 보자고 해서 소송 취하하는 조건으로 일정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만큼의 돈을 받아냈어요. 미진이도 그냥 이렇게 돈 받고 끝내고 싶다고 했기에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그 돈으로 미진이가 살만한 집을 구했으면 했는데 기가 워낙 팔랑귀라서 갑자기 신도시 상가 점포를 매매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진이네 친오빠가 거기가 나중에 뜰 거라고 월세 받으라고 꼬드겼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신도시지 주변에 아파트도 공실이 넘쳐나고 별로 좋은 입지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돈을 거기에 홀랑 썼더군요. 정작 본인은 작고 오래된 투룸 빌라 하나 구해서 살고요. 결국 그 점포는 임대가 안 돼서 월세도 안 들어오고 팔리지도 않아서 완전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미지인은 그 일로 자기 오빠랑도 크게 싸우고 인연도 끊었어요. 어쨌든 미진이는 빚 좋은 개살구처럼 좀 넓은 점포는 들고 있는데 정작 돈은 없어서 곰팡이가 쓰는 작은 투룸에 살아야 했던 거죠. 돈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요. 집은 완전 돼지우리처럼 하고 살던 미진이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죽고 싶다고 자기 인생 망한 것 같다며 푸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진이가 너무 안쓰러워 청소용품 챙겨가서 정리도 해주고 대신 청소도 싹 해주었습니다. 먹을 것 사서 냉장고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너무 참 쓸데없이 헌신적으로 군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친구였는데 말이죠. 어쨌든 제가 미진이 집을 정리해주던 날 미진이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너 아니었으면 한강 갔을 거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데 나 평생 너한테 갚으면서 살게. 내가 진짜 잘할게. 친구의 진심 어린 고마움과 눈물 하나에 제가 더 이 친구를 챙겨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바보야. 친구끼리 그런 말이 어딨어.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똥차 갔으니까 벤촐리만 남았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알았지? 저는 진심으로 친구가 새 출발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틈만 나면 밑반찬을 보내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갈 때도 있고 미진이를 데리고 나와 일부러 카페나 맛집도 데리고 다니면서 챙겼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미진이를 위해 쓸고 닦았던 미진이네 집이 끔찍한 불륜의 온상이 될 줄은요. 그리고 평생 갚겠다던 그 눈물이 내 등에 칼을 꽂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도요. 어느 날 미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날 집에 있어서 같이 나가서 밥을 먹기로 했죠. 미진 씨 놀러 왔는데 미진 씨 먹고 싶은 걸로 먹죠.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딱히 그냥 드시고 싶은 걸로. 에이, 그래도 손님이시잖아요. 그래, 미진아. 해물찜 먹으러 갈까?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집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요. 그렇게 다 같이 나왔고 남편은 차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와 미진이는 뒷자리에 탔죠. 미진이는 남편 차가 좋다며 칭찬하더라고요. 와, 민석 씨, 차 되게 좋아요. 이런 차 비싸죠? 그렇지도 않아요. 에이, 비쌀 것 같은데요. 수진아, 니네 남편 능력 되게 좋은가 보다. 저는 그 말에 그냥 하하하고 웃고 말았죠. 그리고 식당에 갔더니 남편은 수저 밑에 냅킨을 깔아주고 물도 다 세팅을 했습니다. 게다가 비닐 장갑을 하나 달라고 하더니 새우 껍질을 하나하나 까서 제 접시와 미진이 접시에도 놔줬죠. 새우가 맛있긴 한데 까면 손에 양념 다 묻잖아요. 민석 씨는 진짜 다정다감하시다. 수진이 너 진짜 좋겠다. 그 말에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 사람 표정 써온 거 맞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왜? 진짜 민석 씨 너무 다정하신데. 미지는 남편의 작은 친절들에 홀딱 반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부를 볼 때마다 부러움과 질투가 뒤섞인 묘한 눈빛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아무 대꾸 없이 웃으며 해물찜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진이는 종종 저에게 제 남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진아, 넌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민석 씨 같은 남자가 어딨어.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능력까지 있고.
그때마다 저는 그냥 씁쓸한 쓴웃음을 지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남들이 보는 만큼 남편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도 아니었고 또 우리의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거든요. 미진이에게도 남편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라고 얹을 정도는 몇 번 하긴 했는데도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그저 제가 부럽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부럽긴 뭐가 부러워. 내 남편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치,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하여튼 배가 불렀어. 내 전 남편 같이 건달이야? 건달은 아닌데. 나한테 손찌가 말고 그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뭐가? 내 보기엔 너 배불러서 하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야, 겉만 보고 모르는 거야. 살아봐야 아는 거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잖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살아봐? 저는 어이가 없어서 봤습니다. 아, 장난이야. 이것 봐. 바로 노려보네. 이것만 봐도 네 남편 남주기 아까운 거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에. 에휴, 그냥 너 가져라. 뭐래. 그렇게 미진이와 그냥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진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야근과 출장이 잦아졌어요. 원래도 야근 출장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그맘때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똑같이 야근과 출장을 하는데 그맘때는 유난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씻는 속도가 빨라졌고 휴대폰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옷깃에서 묘하게 낯익은 향기가 났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향.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미지인의 집들이 선물로 사줬던 그 라벤더 디퓨저 향이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에이 설마 그건 국민 디퓨저잖아. 어디 식당이나 카페에서 묻어왔겠지. 저는 애써 떠오르는 그 불길한 의심을 지워버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상조차도 끔찍하고 말이 안 됐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직감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애써 모른 채 했지만 진실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미진이에게 연락도 없이 반찬을 주러 갔던 날 터졌습니다.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김치찌개를 한솥 끓였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 밥 먹을 미진이 생각이 나 통에 담아갔거든요. 미진이 집 근처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이미 들고 온 거라 그냥 냉장고 안에 넣어둘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미진이에게 카톡으로 왜 전화 안 받아? 김치찌개 갖고 왔는데 내가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만 둘게 라고 보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미진이가 나 무슨 일 생기면 들어와야 하니까 너만 알고 있어라며 알려줘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어락 비번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당탕 소리와 함께 미진이가 엄청 당황한 얼굴로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옷은 슬립 차림이었고요. 뭐야, 자고 있었어? 너 여기 갑자기 웬일이야? 김치찌개 끓여왔어. 내 카톡 못 봤어?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넌 자고 있냐?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려? 어디 아파? 그게 아니라... 미지는 엄청 당황해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가지고. 너 안색이 안 좋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미진이가 땀을 너무 흘리길래 이마에 손을 대려 했더니 확 피하더라고요. 왜 이래? 괜찮아. 김치찌개 잘 먹을게. 이제 그만 가줘. 하면서 제 등을 떠미는 겁니다.
얘 왜 이러지? 생각하며 현관까지 밀려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들어올 땐 미처 몰랐는데 현관에 남자 신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 제 남편 신발 같더라고요. 잠깐만, 이거 뭐야? 미지인은 당황하며 허둥지둥거렸죠. 아, 그거 저기 우리 아빠가 왔다가 신발을 놓고 갔는데. 아버지가 여길 왜 오셔? 너 아버지랑 연락도 잘 안 하잖아. 그리고 신발을 놓고 가셨다고? 미지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신발장 안으로 치우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직감이 확 들었던 거죠. 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가봤습니다. 미진이가 시겁해서 따라오더라고요. 야, 너 뭐야? 저는 미지이를 뿌리치고 방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했죠. 거기에는 제 남편이 팬티 차림으로 조심스레 바지를 입다가 저랑 딱 눈이 마주쳤거든요. 너무 놀라 한 1분 이상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미지인의 집에, 그것도 젖꼬라지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바지를 황급히 입더니 제 눈치를 보며 윗옷도 입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서 있는 힘껏 싸다기를 날렸죠. 뺨을 맞고 휘청한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고개를 돌려 미진이에게 가서 미진이 싸다기도 날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것들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시겁해서 뜯어 말리려고 해서 몸싸움까지 있었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니들이 사람이야? 눈이 완전 돌아버린 저는 미진이의 집을 있는 대로 때려부셨습니다. 배신감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미진이를 위해 청소해준 집이었는데 제가 다 때려부순 거죠. 남편도 미진이도 제가 하는 행동을 말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져온 김치찌개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두고 봐.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아? 더러운 것들. 그렇게 저는 미진이의 집에서 나왔고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남편의 바람이라니 충격이 너무 컸죠.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김미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더군요.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울다가 분노하고 이를 갈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시체같이 보냈죠. 그 충격이 여전했거든요. 그렇게 무려 일주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이가 바득바득 갈렸는데 그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들자 지금의 상황을 좀 더 차분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배신한 거니 당연히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론 담담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진정이 되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혼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한 10일 정도쯤에 미진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며 좀 만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욕지거리가 나오려고 했지만 참고 일단 만났습니다. 미지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게 참 가증스러웠죠. 뒤에선 친구 남편하고 몰래 뒹굴었으면서 앞에선 제 눈치 보는 척하는 게 얼마나 가짰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김미진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미진은 제 눈치를 보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그 인간 너네 집에 있니? 참나, 어이가 없다. 미안해 너한텐. 미안하다는 소리 하려고 부른 거야? 여전히 박민석하고 살면서? 뭐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네가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죠. 뭐라고? 너한테 못할 짓 한 거 알아.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 서로 너무 사랑해.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더라. 너 지금 엄청 개소리하는 거 알지? 그래 알아.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도 알고 네가 얼마나 큰 충격일지도 알아.
나도 너를 잃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민석 씨가 너무 좋고 그 사람이 있어야 해. 그 사람이 필요해. 내 인생에서. 솔직히 민석 씨도 너랑 사는 거 좀 힘들대. 너랑 있으면 좀 편하지가 않고 숨 막힌다더라. 자기 마음 알아주는 건 나밖에 없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지인은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수진아, 너는 다 가졌잖아. 좋은 직장도 있고 친정도 잘 살고 능력도 있고 넌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 그리고 원하면 얼마든지 더 괜찮은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난 아니야. 난 민석 씨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내 동아줄 같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이혼해줘. 민석 씨 좀 놔줘. 부탁이야. 나 이번에 진짜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서 평범하게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바라는 거 그것뿐이야. 솔직히 너네 부부 보면서 항상 부러웠어. 민석 씨가 너한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남자 만나고 싶다고, 저런 가정적이고 따뜻한 남자 만나고 싶다고 매일 기도했어. 라는데 그 눈에는 광기 어린 갈망이 서려 있더라고요. 친구 남편을 뺏어서라도 지 걸 채우려는 욕망. 이런 최악의 인간이 내 친구였구나 싶어서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였죠.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박민석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다가 결국 박민석을 뺏었구나. 너 진심이지? 나 좀 살려줘, 수진아. 저는 미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했습니다. 고개도 끄덕이고요. 그래, 알겠다. 서로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어쩌겠니.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거 나도 힘들고. 제 말에 미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 그래, 이혼해줄게. 네가 데리고 살아. 진짜야? 진짜 이혼해줄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남편 바람 펴서 이혼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도 아니고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아. 위자료 청구 안 할게. 그냥 우리 살던 전셋집 그거 내가 갖는 걸로 해. 원래 반반했었거든. 그거 포기하고 박민석은 목만 나가는 걸로 하자고 박민석한테 전해. 당연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민석 씨한테 얘기할게. 그러자고 할 거야. 저는 코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바로 이혼해 줄 테니까. 고마워, 수진아. 너는 항상 나를 도와주는 친구야. 야, 지랄하지 마. 그런 소리도 역겨워. 친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가만 보면 너는 늘 나를 이용했어. 수진아. 내 이름도 부르지 말고. 내가 그 인간하고 이혼해 주는 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너랑 그 인간을 그냥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 이제 너랑 내 사이는 완전히 끝이야. 그리고 박민석한테 되도록이면 빨리 정리하자고 해. 그렇게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미진한테 너무 실망이 커서인지 아무런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미진이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남편은 집에 왔는데 뜬금없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개소린 거 알지? 어쨌든 나는 이혼 안 해. 안 할 거라고. 그럼 김미진은? 걔는 그냥 정리할게. 정리할 수 있어. 그냥 내가 실수한 거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와이프 친구랑 놀아나니?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어쨌든 난 이혼 안 해. 당신이 소송 걸어도 나는 무조건 안 하고 버틸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 못 해. 그러면서 이혼 안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뭐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나 싶고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이러냐고요? 아니요. 계산기 두들겨 봤겠죠. 돈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 보이는 미진이랑은 적당히 놀고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나아 보였을 겁니다. 진짜 끝까지 쓰레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며 마음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이 그것들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고만 싶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박민석, 김미진이랑 살아. 너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다 알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연기 집어쳐. 내가 미진에 대해서 얘기 하나 해줄게. 미진이 전 남편한테 받은 재산 분할로 알짜배기 상가 하나 산 거 있어. 평수도 꽤 커. 다달이 받는 월세가 꽤 괜찮을 거야. 위치는 정확히 나도 몰라. 근데 평수가 꽤 커서 프랜차이즈 커피숍 정도는 들어올 사이즈라고 하더라. 뭐라고? 남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진 임대가 안 되다가 이제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 월세가 내 월급보다 훨씬 많다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차라리 보내줄 때 가. 돈이라면 차라리 김미진이 낫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비굴함은 사라지고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릴 지경이었죠. 어차피 저랑은 틀어졌는데 미지인은 상가까지 가지고 있다니 굳이 저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남편은 손바닥 뒤집듯 금방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래, 네가 나랑 못 살겠다는데 내가 어떡해. 죄인인 주제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라는데 가짜나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미지의 상가에 눈이 멀어 속전속결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미진이에게도 상가의 존재를 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괜히 돈 때문에 미진이에게 갖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저랑 정리하고 갔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과 이혼 정리를 하며 상간소송도 걸었습니다. 미지인은 상간소송 안 걸겠다고 해놓고 왜 소송 거느냐고 울면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너도 내 남편 데리고 갔으면 그 정도 값은 치러야지. 아무리 사람이 생각이 없고 염치가 없어도 그 정도면 안 되는 거야, 미진아. 둘이 합쳐서 위자료 3천 되지. 그거 지불하고 알콩달콩 잘 살아봐. 제 말에 미진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네 말대로 민석 씨 나한테 왔으니 그걸로 됐어. 어차피 민석 씨 능력 좋고 돈도 그깟 3천 큰 돈도 아닌데 뭐. 그 말에 저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능력이 좋다니. 하지만 저는 끝끝내 진실을 말해주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박민석 진짜 실체가 뭔지 김미진도 살다 보면 금방 알게 될 테니까요. 김민석의 진짜 실체는 이랬습니다. 첫째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몰랐는데 결혼 전부터 도박빚이 있었더라고요. 숨기고 결혼했다가 1년 만에 들통났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그 뒤엔 코인이랑 주식 리딩방에 빠져서 2금융권, 3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댔더라고요. 그로 인해 빚이 꽤 되었고 저도 처음엔 좀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속인 게 많은지 정확히 그 인간 빚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게 꽤 되나 보더라고요.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외제차를 샀는데 그것도 다 대출입니다. 한 달에 내는 돈만 해도 꽤 컸죠. 돈 때문에 엄청 자주 싸워서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밖에서는 얼마나 사랑꾼인 척하고 다니던지요. 겉으로 번드르르하게 보이니 김미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겠지만 남편은 완전 속빈 강정 그 자체입니다. 게다가 시댁도 장난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시어머니는 남편 밥 제대로 차려주라고 연락도 수시로 오고 자기 집에도 자주 오라 그러고 무엇보다 엄청 깐깐합니다. 남편도 마마보이 기질이 강하고요. 미진이는 그전까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굳이 밖에서 남편 흉을 안 봤거든요. 결혼한 이상 내가 짊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성격 자체도 굳이 남에게 징징거리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 미진이는 제 남편의 좋은 점만 보았을 겁니다. 처음 남편과 미진이가 바람이 났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하니 차라리 이참에 남편놈 정리하고 이혼하자 결론이 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화병이 났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한텐 낫겠구나 싶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협의 이혼으로 정리했고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좀 했는데 위자료 받은 걸로 피부과 끊어서 관리도 받고 여행도 다녔어요. 저는 오히려 이혼 후 얼굴이 폈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사랑의 도피를 떠난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안 봐도 유튜브였죠. 제일 큰일은 미진이의 상가 사무실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남편 놈은 막상 미진이와 살고 나서 보니 그 상가가 완전 골칫덩인 걸 눈치챘나 봐요. 월세도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미진이를 꼬드겨 담보로 대출을 내서 주식과 코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물단지인 상가를 이렇게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요. 그런데 몽땅 날려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야! 너 알고 있었지? 이 인간 신용불량자 직전이라는 거! 빚이 엄청나다는 거! 나한테 생활비 달라고 난리라고! 카드값도 연체내서 독촉장 날라오고 난리 났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난리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가정적인 남자잖아. 그래도 집에는 잘 들어오지? 돈이 없어서 밖으로 못 나돌아다닐 테니까 얼마나 가정적이야. 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좀 어때? 아들 밥 안 챙겨준다고 새벽 6시부터 전화하실 텐데 밥은 잘 챙겨주지? 미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코미디더라고요. 이게 김미진이 저한테 할 말인가요? 진짜 웃기네.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이제. 네가 배신 때리고 뒤통수 때렸잖아. 친구 배신 때리면서까지 얻고 싶었던 남자니까 어디 잘 데리고 살아봐. 참고로 방생 금지야. 똑같은 것들끼리 잘 살아봐.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건너들으니 두 사람은 좁아터진 김미진의 투룸에서 매일같이 육탄전을 벌이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쳐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내 아들 바람펴서 이혼시켰으면 모시고 살 것이지 감히 내 아들 길을 죽이냐며 미진이 머리채를 잡았다는 훈훈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덥석 집어먹다간 그게 썩은 떡일 수도 있다는 걸 저들은 알까요? 저는 이제 쓰레기통을 깨끗이 비우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분리수거도 안 되는 대형 폐기물 김미진이 처리비용까지 내고 가져가줬다고 생각해요. 평생 둘이서 지지고 볶고 방생하지 말고 백년해로 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학원은 학원생도 꾸준히 많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한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결혼이 저에게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옥이었거든요. 20대 때 멋모르고 어린 시절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 기질이 있었어요. 계속 거짓말로 속이고 감추고 하다가 나중에는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때 저도 정상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아 이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제 몸과 마음에 멍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가 딸아이한테까지 폭력을 쓰려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바로 집에서 나왔고 친정과 주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했는데 2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악착같이 버티며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하나뿐인 딸과 함께 살았는데요. 첫 번째 결혼이 너무 최악이었기에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결혼은 없다. 남자는 쳐다도 안 본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오로지 딸과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어요. 그때 살던 곳에 작은 공부방을 차렸는데요. 예전부터 가르치는 데에는 재능이 좀 있었거든요. 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강사 아르바이트도 오래 했고요. 시작한 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번창해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또 학원을 더 크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돈이 없어서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만큼 여유가 생기기도 했죠.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딸 유학도 보내고 저도 지금 생활에 만족하면서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제 메마른 가슴에 봄바람이 불어온 건 학원 건물 1층에 새로 생긴 떡볶이집 사장님 박성수 씨 때문이었습니다. 학원 아이들이 1층 떡볶이집 대박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라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들 간식도 사드릴 겸 1층 분식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게 성수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는 저보다 3살 연하였는데 단순히 싹싹한 것을 넘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싹싹한 성격에 이런저런 말도 잘 걸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건물 4층, 5층에 있는 학원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저희 집 단골들이 다 학원 아이들이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서비스 드릴게요. 그러면서 남자는 음료수와 함께 튀김도 더 싸주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해도 학원 아이들이 자주 와줘서 늘 고맙다면서 서글서글하게 웃더군요. 그 후로 저도 선생님들 간식을 핑계로 종종 가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얼굴이 반쪽이에요. 이거 순대랑 떡볶이 좀 드셔보세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남자와 친해진 저는 학원 운영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감당해야 했던 저에게 그의 가게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쉼터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 남자가 진중하고 깊은 속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이야기도 저에게 했죠. 사실 제가 예전에 꽤 크게 식품 사업을 했었어요. 젊은 나이에 사장 소리 들으며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갔었죠. 그런데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한동안은 정말 죽고 싶어서 폐인처럼 살았어요. 덤덤하게 털어놓는 그의 과거는 제 과거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이혼 후 빈털터리로 시작해 공부방 전단지를 돌리며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제 꼴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 바닥을 쳤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싶었죠. 다시 뭔가를 시작해보자 싶었고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식품회사 운영할 때도 주로 팔았던 품목이 떡볶이 밀키트였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땀 흘리며 일하니까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환하게 웃는 그를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 단단한 심지,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멋져 보였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어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학원 형광등이 나가면 그가 사다리를 들고 올라와 갈아주었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밥도 같이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3살이나 어리지만 저를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듬직함에
저도 어느새 그 남자에게 많이 기대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다시는 사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차가웠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생각도 있었는데요. 다만 저는 재혼이고 그는 초혼이었기에 성수 씨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실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성수 씨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수 씨가 말하길 지금 어머님은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친어머니는 성수 씨가 7살에 병환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아버님이 지금의 어머님과 재혼을 했고 자기를 친아들처럼 잘 키워주셨대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냥 보통의 부모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다고 했죠. 친부모와 자식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새어머니를 끔찍히 챙기는 그 지극한 효심에 저는 더 큰 신뢰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내와 자식도 귀하게 여기겠구나 싶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재혼이고 그는 초혼이었기에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저를 몹시 환대해 주셨어요. 우리 성수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원장님처럼 인물 좋고 능력 좋은 사람을 다 만나고 우리 성수가 늘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과찬이세요. 그리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제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내 새끼예요. 우리 성수 사업이 망해서 이제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 하나는 피단결 같은 아이니까 부디 잘 부탁해요. 나도 혜진 씨를 내 친딸처럼 생각할게요. 그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며 저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착하고 듬직한 성수 씨와 인자하고 따뜻한 어머님까지. 첫 번째 결혼은 실패였지만 두 번째 결혼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죠. 저희는 결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제 딸이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살림을 합쳐 동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남편이 들어왔고 어머님은 원래 집에 남으셨어요. 그렇게 같이 살게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꿈만 같고 평화로웠습니다. 아, 이런 게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지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 평화가 산산조각 난 건 어느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가게 휴무라서 나오지 않고 볼 일이 있어서 어딜 간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어머님께서 갑자기 학원 원장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반갑게 맞이하려는데 어머님의 몰골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리도 산발이고 눈빛이 잔뜩 겁에 질려 있으셨죠.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혜진아, 내 말 잘 들어라. 어머님은 밖을 두리번거리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우리 성수랑 결혼하면 안 된다. 당장 그만둬.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뜬금없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눈 감아줄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 좀 봐라. 이게 내 아들, 아니 박성수 그놈의 실체다. 사진을 본 저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가구랑 가구는 모조리 부서져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까지 낭자한 겁니다. 이거 어머님 댁이에요? 그래.
설마 성수 씨가 이랬다고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성수 씨가 왜요? 실은 이 사진도 좀 봐라. 사진을 넘기니 웬 낯선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죠? 사실 그래,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하게 말하마. 우리 성수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다.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숨겨둔 자식이 있다니요. 그게 무슨... 애엄마는 지방에 있고 성수가 매달 돈도 보낼 거다. 아무래도 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래서 성수한테 그랬지. 혜진이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앞길 막지 말라고 우리 집을 저렇게 쑥대밭 만든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입이 떡 벌어졌죠. 네? 말도 안 돼요. 성수 씨가 그럴 리가... 아무것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성수 씨가 숨겨둔 애가 있다는 것도, 게다가 그 사실을 말하자고 했다고 어머님 집을 이렇게 다 때려 부셨다는 것도요. 제가 아는 성수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도 없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이 이렇게 개차반이라는 것을 꾸며서 말할 리도 없고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고요. 성수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 너한테 엄청 잘하지? 근데 걔가 화나면 눈이 뒤집혀서 집안을 뒤집어 엎고 사람까지 팬다. 실은 전처도 성수한테 맞아서 도망친 거야. 네? 맞아서 도망친 거라고요? 그래, 이것 봐라. 내가 아무리 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어쨌든 엄마인데 사실 밝히자고 했다고 우리 집을 이 모양 만든 거다. 그냥 모른 채 가만히 있을까도 싶었는데 너같이 귀하고 착한 사람이 내 아들 같은 괴물한테 걸려서 인생 망치는 거 내가 죄책감 들어서 못 보겠다. 그러니까 성수 모르게 조용히 헤어져라.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 남편의 폭력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죠. 어머님은 자기가 말한 거 알면 성수가 자기를 죽이려 들 거라면서 제발 모른 척하고 조용히 떠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수 씨가 그럴 리가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확인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날 성수 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수 씨를 보는 게 뭔가 묘하게 불편했죠. 설마 하는 생각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성수 씨가 잠이 들고 난 후 몰래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따로 뭔가 걸릴 만한 메시지는 없었어요. 다만 은행 앱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매달 25일 정도가 되면 신영미라는 이름으로 50만 원 정도 꼬박꼬박 이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말이 사실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숨겨둔 여자와 자식이 있나 보구나 생각이 들었죠. 믿었던 사람에게 또다시 그것도 이토록 잔인한 방식으로 속았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말처럼 조용히 끝내야 될까? 정말 어머님 말처럼 그렇게 폭력성을 보일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달 낯선 여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만 봐도 어머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보여준 그 집 사진이며 불안한 눈빛의 어머님 모습, 그런 걸 생각하면 괜히 말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서 조용히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확인해보고 싶더군요. 끝낼 때 끝내더라도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긴히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신영미가 누구야? 그 말에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뭘 다 알아? 숨겨둔 처자식이 있다며.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당신 은행 계좌 확인해 봤어. 매달 신영미라는 여자한테 돈 보냈던데. 그 돈 뭐야? 잠깐만.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당신한테 무슨 얘기라도 했어? 저는 어머님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위험하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따로 뒷조사를 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내 뒷조사를 했다고? 왜? 그냥 나는 한번 결혼에 실패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남편의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봐. 뒷조사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지? 저는 그 말에 놀라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경악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이내 깊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모든 진실을 알아버려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너무 참담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한테도 그랬나 보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한테도 그랬다니? 실은 얼마 전에 엄마가 나한테도 얘기를 하셨어. 뭘? 당신이 전 남편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뭐라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가 전 남편을 만난다고? 그러면서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으니 결혼을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근데 나는 믿지도 않았어. 어머니가 오해한 것 같다고. 괜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당신한테 아마 찾아가서 없는 말을 지어낸 것 같아. 없는 말? 다 얘기할게. 신영미 내가 숨겨둔 전처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난 애도 없고. 그럼 이 여잔 누구야? 어머니 숨겨둔 딸이야. 뭐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들려주는 말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과 재혼할 당시 어머님께는 결혼 전에 낳은 딸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미혼모였던 거죠. 어머님이 이 사실을 속였기에 아버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다네요. 당연히 성수 씨도 전혀 몰랐대요. 어머님은 혼자 재혼을 하고 그 딸은 친정 오빠네 집에 맡겨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바로 신영미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의붓 누나가 있었던 거죠. 신영미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재혼했다는 사실에 크나큰 앙심과 원망을 품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방황을 많이 했고 결혼도 일찍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영이라는 사람도 알코올 중독에 의처증이 심했대요. 그래서 누나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았는데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자기를 책임지라고 그랬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재혼해서 딸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제라도 자기를 책임지라 그거죠. 어머님은 그 사실을 돌아가신 아버님한테도 성수 씨에게도 평생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딸 생활비를 보내주었대요. 그러다가 성수 씨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성수 씨가 어머님 대신해서 돈을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성수 씨 사업이 잘 될 땐 100만 원 정도 보냈는데 지금은 50만 원 정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어머니 딸이니까 아들 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매달 생활비를 보태준다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러면 도대체 어머님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기 딸까지 도와준 착한 의붓아들을 폭력적인 사기꾼에 애딸린 이혼남으로 매도하여 이간질을 한다뇨. 어머님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당장 어머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편하게 TV를 보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셨죠. 너네 둘 다 여기 웬일이냐?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전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언제요?
옆에 있던 남편 역시 너무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제가 가정폭력범이고 숨겨둔 애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누명을 씌우실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랑 제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신 거냐고요? 어머님은 당황해서 처음엔 아니라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일단 진정들 하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전남편 만난다고 말하셨죠? 제가 언제요? 그리고 제 전남편이 누군지 어머님은 모르시잖아요. 어머님은 그 말에 잠깐 아무 말도 없더니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전에 너네 학원 쪽 갔더니 네가 학원 앞에서 어떤 남자랑 시시덕거리는 거 봤다. 네? 제가 언제요? 발뺌하지 마라. 저번 주였나? 내가 분명히 봤다고. 가만 생각해보니 전에 저희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다가 그만뒀던 직원을 만났거든요. 그때 일을 말씀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희 학원 강사였어요. 학원 근처에서 마주쳐서 인사한 거고요. 걔는 나이도 한참 어린데 어딜 봐서 제 전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이 마음대로 지어내신 거잖아요. 제가 따지니 어머님 표정이 변하더라고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따지니? 네? 네가 아무 남자한테나 실실거리고 웃고 다니고 해프게 하고 다녔잖아. 내가 시어머니로서 염려돼서 아들한테 말한 거 가지고. 너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학원에서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 무시해? 아니면 내가 성수 친엄마 아니라고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따지시는데 오싹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알던 어머님하고는 너무 달랐거든요. 어머니! 어머님은 남편도 노려봤습니다. 얘 남자 있는 거 맞아. 내가 딱 보면 몰라? 너 속고 있는 거야. 하면서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다 걸리고 나니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시는 것처럼요. 지금 뭔 소리 하세요? 그리고 신영미가 제 전천이 뭐니 그런 소리 하셨다면서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모른다. 네 전처잖아. 왜? 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서 놀랐어?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어머님은 그냥 무작정 우기기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어쩔 줄을 모르겠는지 엄청 당황해서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랑 제 사이 이간질 하시는 거냐고요? 어머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질렀죠. 어머니! 너 얘랑 결혼하면 돈 많은 마누라 눈치 보느라 이제 나랑 영미는 거들떠도 안 볼 거지? 갑자기 어머님은 악을 쓰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편도 입이 떡 벌어졌죠. 뭐라고요? 너 장가가면 내 노후는 불쌍한 우리 영미는 마누라한테 붙잡혀 살 게 뻔한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나랑 영미는 나 몰라라 할 거지? 그럴 거지? 어머님의 본심에 남편은 진심으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 좋고 인자해 보이셨지만 사실 어머님의 진짜 모습은 아들을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보는 지독한 이기심과 욕심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과 친딸의 안위만을 위해 양아들의 인생을 착취하려 했던 것 같더군요. 남편은 배신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엄마하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요. 어머니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이 악물고 다시 일어섰어요. 친엄마보다 더 따르고 섬겼는데 어떻게 어머니는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보실 수가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랬다. 불안해서. 네가 갑자기 와이프 생겨서 나 몰라라 할까봐. 뭐가 불안하신데요? 피 안 섞였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어머니한테 제가 자식이 맞긴 해요? 남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천사 같던 어머니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그곳을 떠났고 저도 남편을 뒤따랐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은 듯 했어요. 저도 남편을 위로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저는 며느리로서 엄마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도 엄마한테 너무 실망하고 엄마의 마음이 그랬다는 게 너무 상처지만 그래도 엄마라서 아예 외면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평생을 엄마와 자식으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한순간 저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저는 남편의 뜻을 너무 이해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만날 일이 없겠지만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을 거의 찾아보러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활비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이상 신영미에게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신영미는 술을 잔뜩 먹고 남편에게 연락해 왔더라고요. 엄마한테 돈 안 보내냐고 물어보니까 성수가 더 이상 돈 안 보낼 거라고 하대? 그럼 엄마라도 돈 보내라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네? 영미 누나가 내 친누나는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나도 엄마한테 실망했지만 그거랑 별개로 돈이 필요하면 본인이 벌어야지 왜 나이든 엄마한테 자꾸 그래요? 나도 더 이상 돈 못 보내지만 제발 누나도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그 말에 신영미가 눈이 뒤집혔나 보더라고요. 뭐라고? 야, 너 나한테 돈 좀 보낸다고 네가 그따위 말해도 되는 줄 아냐? 뭐라고요? 너는 나한테서 엄마를 뺏어간 거야. 물론 네가 뺏은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지발로 딸 버리고 간 거지만 어쨌든 나는 평생 엄마도 없이 살았어. 그걸 왜 나한테 따지세요? 그래, 맞다. 내가 누구한테 따지겠니? 내 팔자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엄마도 지 인생 살 거라고 딸 버리고 도망갔지. 엄마한테 돈 왜 받느냐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조졌거든. 어머니 원망하는 건 알겠지만 이제 누나도 나이가 있는데 원망 그만하실 때 되지 않았어요?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엄마라는 작자가 친딸은 나 몰라라 하고 양아들만 데리고 사는데 네가 내 마음 아냐고. 그래서 엄마도 미안한 마음에 평생 누나한테 생활비 보낸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기나 하지 마. 웃기고 있네. 미안한 마음? 지랄하지 마. 그거 미안한 마음 아니야. 내 입막음 비용이야. 네? 그게 무슨 입막음 비용이라뇨? 내가 엄마 비밀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너한테도 말해줄게. 이제 돈도 안 받는데 내가 엄마 비밀 지켜줄 이유도 없지. 너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랑 너네 아빠 만나다가 재혼한 줄 알지? 아니야. 사실 너네 엄마 죽기 전부터 둘이 만났던 사이야. 불륜이라고. 네? 니네 엄마도 그 사실 알았다던데. 그래서 충격으로 더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있대.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화병까지 덤으로. 남편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불륜 관계였다고요? 그래. 난 그 사실 다 알고 있었어. 할머니한테 들어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내 생활비 준다고 입 다물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입 다물었던 거야. 근데 이제 생활비 나올 일도 없고 엄마도 나 몰라라 하는 걸 보니 나도 다 터트려야겠어. 이제 알겠니? 내가 얼마나 평생 엄마를 원망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는지? 신영미 씨는 어릴 때 자신을 버리고 재혼한 엄마에 대한 원망과 이 추악한 과거를 빌미삼아 어머님을 협박해 왔던 거더라고요. 모든 진실을 마주한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토해내는 비명소리가 너무나 처절해서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죠. 자신이 평생 어머니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여자. 친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어 고맙다고 평생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맹세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였다니. 심지어 자신을 평생 죄책감 속에 가두고 돈을 뜯어가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니. 남편은 그 길로 어머니에게 가서 따졌다고 했고 어머니는 끝까지 키운 정을 운운하며 남편을 나무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친딸인 영미가 아니라 너를 선택해서 키운 거면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아버님하고 바람 펴서 친딸 버리고 재혼한 거면서 뭐가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한 건지. 그 뻔뻔한 태도가 남편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습니다. 그날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의절을 선언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른 뒤 어머님은 잘못했다고 다시 남편 가게를 찾아와 매달렸지만 남편은 차갑게 뿌리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줄 노릇 안 할 거라고요. 그 후론 남편도 더 이상 어머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사이에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도 했습니다. 시댁 혼주 자리는 비어 있었고 남편도 좀 씁쓸해 보였죠. 그런 남편을 보며 남편의 텅 빈 마음을 내가 잘 채워주며 살아야겠구나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잘 살고 있어요. 사람 속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인자하고 천사 같던 어머님의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 지금 돌이켜보면 신영미 씨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기 엄마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에 기회가 되면 다 터뜨리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신영미 씨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저와 남편 둘 다 이간질을 하는 그런 추악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님하고 여전히 잘 지내며 평온하게 살았겠죠. 하지만 그 시커먼 속내는 결국 드러나기 마련인가 봅니다. 어머님은 불안감과 욕심 때문에 결국 아들 부부를 이간질시키려다 본인이 다 돌려받았으니까요. 애초에 어머님 본인이 저희 남편을 진심으로 친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들이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불안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랬을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하는 그런 짓은 안 했겠죠. 결국 어머님 본인의 욕심, 이기심, 가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저희 부부는 과거의 아픔은 묻어두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